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공부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하시면 돼요. 3, 4월 과정 시작합니다. 자, 처음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오신 분도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합격합니다. 왜? 60점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80점 맞는 시험이라면 지금 와서는 좀 힘들 건데 60점 맞는 시험이니까 지금 오셔도 충분합니다. 3, 4월 과정은 기출문제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4월 과정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3, 4월 과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때도 나는 기출문제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기출문제집을 좀 있으면 나오면 이제 구입해서 이제 볼 건데 지금은 기출문제집 없으면 우리 책에 연계된 사이드 기출지문 있잖아요. 그거만 나는 계속 공부한다 이렇게도 충분합니다. 제가 수업하는 것도 거의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하고 있으니까 그 기출문제 말고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60점 아니라 80점도 득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하나만 더 부탁할 것은 완벽하게 뭔가 정리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수험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라고요. 완벽하게 정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정리 안 되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무슨 박사들이요 계속 공부하잖아요.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공부. 왜요? 정리 안 되니까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정리 안 되니까 정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 민법, 개론, 공법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정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학원에서 수업하는 대로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 가면 그럼 자기도 모르게 60점 맞게 돼 있으냐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나는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을 걸쳐서 뭐 아저씨하고 애들 어디 간다. 혼자 남아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주말에 부동산의 결혼 정리하겠다. 그런 생각 버리시라니까요. 그럴 때 주말에 좀 편하게 놀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도 자기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기초 입문과정 이런 거 없이 바로 좀 이따 기본소 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가는 건데 어떤 학원들은 보면 기초 입문과정이라 해서 11월, 12월 보낸다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 달에 이제 기본소 보고 그 다음에 요즘은 뭔가 다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도 보니까 다른 과목은 다 3월 달부터 요약 정립 한다대요.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 요약 정립 하는데 그게 빠를 수도 있고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여전히 3, 4월 과정에 또 기본소 할 겁니다. 기본소를 한 번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거의 안 봤잖아요. 제가 보라는 것만 봤잖아요. 제가 보라는 것도 다 안 봤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봐야 되는데 1, 2월 과정에 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 4월 과정이니까 다 이제 할 거니까. 그러니까 3, 4월까지는 기본소 보신 나오면 돼요. 어느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정답이에요. 사실은. 봐봐요. 기본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본소가 가장 편하다. 그분은 그게 열심히 하니까 그게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약 정립을 열심히 하면 요약 정립이 편해지는 거고 기본소를 열심히 하면 기본소가 편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기본소를 아마 요약 정리처럼 생각해버리면 그분이 점수가 높아질 거예요. 자주 보시라고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거니까 저는 이제 그만하자고요. 더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기본서 이제 공식적으로 두 번째 들어가는데요. 자, 책은 22쪽 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의 노트는 1쪽. 우리 책에 보면 그러면 22쪽에 부동산학의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소위 말해서 부동산학 총론을 배우는 겁니다. 자, 부동산학 총론. 그럼 부동산학의 총론에서는 크게 보면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요. 자, 가장 먼저 부동산학의 체계라고 나왔습니다. 체계.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데 시험에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가장 최근에 출제했던 게 26회 때입니다. 그러니까 26회 때 한번 출제하고 그 뒤로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7, 28, 29, 30 한 4년 동안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에 출제했던 게 26회 때. 자, 가끔씩 한 번씩 등장하는 게 이 책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출제하지 않았다는 소리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부동산의 개념 반드시 시험에 출제하죠. 작년에는 부동산의 개념이 부동산의 개론 1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론 1번 문제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1번 문제예요. 그래요? 부동산의 개론이 제일 1과목이니까. 그다음에 부동산의 분류가죠. 부동산의 분류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할 게 있지만 두 번 듣다 보면 부동산의 분류는 이거 할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뭘까요?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파트를 이제 공부할 건데 공식적으로 시험에 출제한다고 약속한 부분은 개념
한 문제 고정적으로, 분류도 한 문제 고정적으로, 특성도 한 문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출제해요. 제가 고정적이라는 표현이 약간 잘못됐네요. 여기 개념은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분류도 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문제씩이니까 세 문제. 만약에 두 문제 개념 나왔다 그러면 네 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여기 체계가 나왔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는 두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체계 한 문제 나오면 다 하나씩, 그래서 네 문제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체계부터 볼 건데, 체계는 매우 추상적으로 말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민법 총칙이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렵잖아요. 왜 민법 총칙이 어렵냐면 민법 총칙은 물권, 그다음에 채권, 친족, 상속하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뒷부분에 배울 내용도 앞에 나오고 막 이런다고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학 총론에서 이 부동산학의 체계는 체계하고 이 부동산의 특성은, 특히 특성은 저 뒤쪽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부동산학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 다음에 좀 추상적인 말들로 구성됐습니다. 우리는 총 7가지 사항을 공부하고 가시면 돼요. 이 책에서는. 근데 그 7가지가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단편적인 겁니다. 자, 그럼 책에서 첫 번째,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이거 부동산학의 정의는 좀 알고 하게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정의가 아마 책 22쪽에 보면 부동산학의 정의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22쪽 보면 부동산학의 정의 이렇게 나왔죠. 학자들이 견해 나왔습니까? 몇 사람께 나왔습니까? 몇 사람께? 네 사람께 나왔네. 네 사람께 나왔는데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전부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지문 다 나왔는데 한 번도 틀린 말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에 종합 응용 사회각이다 그러면 옳은 말이에요. 의미하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는 종합 응용 사회각이다 그러면 끝이죠. 근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김영진 교수란 말이 나왔죠. 자, 그분의 견해가 4번인가 그대로 출제돼요. 그분의 견해가. 그러니까 그분의 견해를 가지고 제가 가볍게 설명해볼 건데, 부동산학이 뭐냐면 김영진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부동산 활동을 좀 잘해보자. 그 잘한다는 소리를 능률합니다. 능률화. 학문적 표현은 능률하고 일반적 표현은 뭐예요? 잘해보자는 소리예요. 그럼 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막연히 그냥 잘합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잘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죠. 그걸 만들어내는 거야.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어내는 학문이 부동산이라는 학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김영진 교수가 개념 정의한 겁니다. 그럼 능률화하기 위해서, 능률화하기 위한 어떤 이론적으로 원리가 필요하더라. 이제 이 원리를 이론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론이 만들어졌으면 이걸 현장에 써먹여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실무죠. 실무.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로 구성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실무를 응용기술이라고 그래요. 응용기술. 자, 이런 거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하기 위해서 원리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현장에 써먹여야 된다. 그게 응용기술입니다. 이걸 만들어내야 돼. 개척한다, 만들어낸다. 개척하는 학문인데, 근데 부동산학은 여러 학문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다 라고 김영진 교수가 표현했습니다. 이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4번인가 그대로 등장해요.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자, 하나만. 저기 이론을 만들 때는요, 과학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은 과학성이 요구된다. 자, 이 표현을 좀 하나 기억하시고, 실무는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성이 요구된다. 이 하나 표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틀린 말 만들 때 뻔합니다. 어떻게? 이론은 기술성이 요구되고 실무는 과학성이 요구된다. 이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러면 옳은 말, 틀린 말? 틀린 말.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자, 반대로 연결하면 틀린 말이라고 X 이렇게 써놨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실무, 과학성, 이론, 기술성, X, 틀린 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종합 응용과학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요. 자, 정의 끝나면, 자, 두 번째는 학문적 성격입니다. 성격. 오늘 오후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기출문제를 풀이를 보면, 그럼 이 부분, 이 책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보면요, 이 책에서는 만약에 부동산학의 정의, 이것만 단독 문제를 내지 않겠죠. 다음은 부동산학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내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기 책에서는 7가지 사항을 공부할 건데 대부분 이렇게 내요.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문 하나, 여기 지문 하나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이제 체계에서 가장 많이 지문에 등장하는 게 이 성격입니다. 성격. 한 문제에서 이 성격이 지문이 2개가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 그러니까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성격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종합응용과학입니다. 근데 이제 김영준 교수는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했지만 다른 학자들은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해요. 사회라는 말. 그래서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럼 종합응용과학을 풀어 헤치면 5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험과학이라고 그래요. 경험과학의 뜻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험과학이라 한다. 그러면 경험과학은 인간이 부동산 활동을 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경험을 축적해서 이론적으로 만들어냈다. 그게 부동산학이에요. 그 다음에 규범과학이다.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좀 지켜달라. 그게 규범과학이라는 뜻. 이 2개는 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동산의 학문적 성격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학문적 성격 5가지를 이야기할 거라고. 5가지 중에서 경험과학, 규범과학은 안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럼 사회과학하고 반대가 자연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자연의 질서를 이용하는 거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낙엽이 지고 그 다음에 눈이 오고. 어제 여기 눈 왔습니까? 왔어요? 왔구나. 오신 분도 있고 눈을 보신 분도 한 분도 있고. 어제 서울에 눈 오더라고요. 어제. 예? 근데요. 자, 이럴 수 있잖아요. 5월달에 눈 오면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5월달에 서울에 눈 온다. 6월달에 서울에 눈 온다. 그건 큰일 나겠죠? 그럼 이제 그것을 이용하는 게 자연과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학은 자연 현상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학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이 비싸지는 거, 투기적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건 사회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란 말은 여러 학문이 짬뽕됐다 이런 소리야. 짬뽕됐다는 소리야. 짬뽕. 그럼 응용과학의 반대가 뭡니까? 순수과학이죠. 그럼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까? 순수과학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무슨 과학? 응용과학입니다. 응용과학. 그 다음에 여러 학문이 결합됐습니다. 그래서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해요. 종합과학이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총 5가지로 말할 수 있겠네요. 5가지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빨갛게 쓴 거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종합이란 말 갖고 장난을 치지 않아요. 그럼 장난치면 이 2개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사회과학, 응용과학. 그럼 사회과학의 반대 자연과학,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죠. 순수과학도 아니죠. 그러니까 5가지 성격을 갖는데 이 성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부동산학은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추상적인 학문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현실적인 학문이지 가상적인 학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학문 아니고 가상적인 학문 아니고 자연과학 아니고 순수과학 아니고 이걸 4글자를 연결시키면 추순자가 아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체계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개연성은 높아졌고 왜 26회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있으니까 개연성은 높아졌고 그동안 체계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고 그럼 학문적 성격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과학, 응용과학, 종합과학이라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자, 3번째로 갑니다. 3번째는요.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3대 측면이 무슨 말인가는 시험에 절대 내지 않습니다. 의미. 이런 부동산이 있으면 여러분은 올해 시험에 합격해서 뭐가 돼요? 중개사가 되죠. 그럼 중개사가 되면 이 부동산을 중개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매수 의뢰인에게 또는 임대 의뢰인에게 설명하겠죠. 여러 가지 사항을 설명하는데 결국은 3가지 사항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3가지 설명하냐면 법률적 관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중개하든 감정평가사 감정평가하든 거래하든 투자하든 결국은 3가지 사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3가지 사항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중개사가 중개하든 평가사가 평가하든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을 바라보든 결국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3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3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법률적 측면, 두 번째 가격 같은 경제적 측면, 세 번째는 기술적, 물리적 측면. 이 3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3가지를 부동산학의 3대 측면 그래요. 그럼 3대 측면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들은 3가지 측면을 생각한다. 이 3가지 측면을 묶어서 3대 측면이라고 하고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2개 이상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복합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부동산을 생각할 때 무슨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복합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3대 측면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안 내요. 그러니까 초창기 시험을 이렇게 냈다고요. 가격을 주면서 가치를 주면서 이 가격 가치는
법률적 측면입니까? 경제적 측면입니까? 기술적 측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뭡니까? 경제적이죠. 요즘은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내지 않고 그냥 3대 측면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제 이 두 가지는 법률적 사항과 경제적 사항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 부동산의 이 토지의 용도 지역은 법률적 사항이죠. 이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됐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 것은 법률적 사항이죠. 그러면 법률적 사항은 눈에 보이지 않죠. 가격, 가치, 임대료, 비용, 경제적 사항이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럼 왜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왜 법률적 사항과 이 경제적 사항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난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이미 알고 있는데 말도 안 해주고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럼 왜 법률적하고 경제적은 눈에 보이지 않냐 이 말이지. 빵점이야 빵점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빵점이야 빵점. 아니 형태가 없으니까 안 보이지. 형태가 없으니까 무형적이니까 보고라도 읽어. 그냥 보고라도 거기 한번 읽으면 되지. 느낌상 그 옆에 이게 강의 노트 있는 말 그대로 쓴다겠잖아요. 그럼 거기 강의 노트 보면 무형적으로 쓰게 되면 되잖아. 선생님 법이라고 썼습니까? 율적 측면? 그렇게 하려고? 무형적. 형태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기술이란 말이 물리적이라고 했잖아요. 건물의 층수, 면적, 높이 이런 것들이 물리적입니다. 기술적. 눈에 보이죠? 왜? 형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형적. 이렇게. 그럼 이제 볼까요? 자, 결론은 이게 논리적으로 필요 없이 법률적, 경제적이 나오면 무형이고 기술적이 나오면 유형인데 이건 이제 세련되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부동산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동산학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법률적 지식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지식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의 지식을 전부 다 알아야 한다는 소리야. 그래야만이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과 유형적 측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부동산학에 대해서 유형적 측면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법률적 지식을 공부해야 됩니까? 기술적 지식을? 기술적 지식을 이렇게 시험해야 된단 말이야. 부동산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물리적 측면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고요.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오, 되셨죠? 자, 그 말 이해 안 되면 필요 없어요. 법률적, 경제적이 나오면 무형이고 기술적이 나오면 뭐다? 유형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3대 측면. 의미하셨죠?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부동산학은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부동산 관리라든지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자, 네 번째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부동산학은 도대체 뭘 연구하는가? 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를 연구한다. 이게 우리 시험에 등장했던 거예요. 그거는 O가 아니라 X입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뭘 연구하냐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해요.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그럼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인데 이 지문이 26회 때 나오는 거예요. 봐요. 26회 때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O입니까? X입니까? O라고요. O. 이게 연구 대상이에요. 그럼 연구 대상에서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 책 보면 부동산 현상과 활동을 두 개 비교해서 막 설명해 놨는데 그런 표도 만들어졌는데 필요 없어요. 부동산 현상이 무슨 말인가 시험에 출제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투기적 현상, 경기 변동 현상 이런 것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연구 대상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하고 2달 동안 부동산학을 공부할 건데 그럼 뭘 공부합니까? 그게 연구 대상이라고요. 그럼 이제 오늘 이거 공부하고 나면 다음 주는 수요 공급 배워요. 그럼 수요는 사는 행위고 공급은 파는 행위죠. 그거 배우고 나서 경기 변동을 배워요. 그럼 경기 변동은 부동산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 끝나고 나면 시장론 배워요. 그럼 입지 이런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정책론 배우고 투자론 배우고 금융론 배우고 감정평가론 배우고 개발론 배워요. 그러면 정책은 부동산 활동이고 투자도 부동산 활동이고 그다음에 금융도 부동산 투자 활동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 우리가 배우는 거야. 그다음에 부동산 현상도 가끔씩 배우고 이게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현상인데 현상에 대해서는 안 물어본다고요. 왜? 부동산 현상을 공부하는 분야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대부분이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을 이제 주로 시험에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활동을 알아야 되지. 그럼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는 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뭔데?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뭐라 한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 이게 부동산 활동의 개념인데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굽니까? 인간이잖아요. 이게 부동산 활동의 주체네. 주체.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객체. 부동산 활동의 객체, 부동산 활동의 대상은요? 부동산이죠. 이게 객체, 이게 대상이잖아요. 대상.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까? 맞잖아요. 부동산이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대물 활동이다. 이제 이게 22회 때 시험 지문이었죠. 대물 활동이다. 이 부동산 사고 팝니다. 사고 파는 활동을 무슨 활동이라고 그래요? 거래 활동이라고 하지. 사는 것은 취득, 파는 것은 처분, 사고 파는 것은 거래 활동. 그게 부동산 활동이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사고 팔 때 이게 제 겁니다. 제가 이 부동산을 팔 때 사자한테 파는 거 아니죠. 그럼 누구한테 팔아요? 사람한테 팔죠. 그럼 결국은 부동산 활동은 사람끼리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럼 무슨 활동입니까? 대인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22회 때 시험집은 이렇게 했죠.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지 대물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X. 자, 그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주체는 인간인데 근데 이 주체를 또 학문적으로 나누는 거죠. 어떻게 나누냐면 공적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적 주체가 있는 거죠. 사적 주체 이렇게. 공적 주체, 사적 주체. 공적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적 주체는 개인, 기업, 조합. 조합이 재건축 조합 이런 조합이 공적 주체인가 사적 주체인가를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조합은 무슨 주체? 사적 주체. 그 다음에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가 둘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제3섹터 이렇게. 자, 주목해봐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가 있다. 맞지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출제하잖아요.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 뭐라고 출제하냐면 개발 활동을 예를 들어볼까요? 개발 활동? 그럼 개발은 부동산 활동인가요? 모르죠. 그러면 개발 활동의 주체는 누구래요? 인간이죠. 근데 개발 활동의 주체는 인간인데 나누면 공적 주체, 사적 주체, 제3섹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제 개발 파트에서 이렇게 출제죠. 개발 파트에서 공적 주체한 개발, 사적 주체한 개발, 제3섹터한 개발이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 이 공적 주체한 개발을 제1섹터, 그 다음에 사적 주체한 개발을 제2섹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체 끝났습니다. 이제. 자, 주체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객체. 객체는 뭡니까? 부동산. 되셨죠? 이제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 그 다음에 객체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자, 이게 부동산 활동의 개념 1번, 2번, 3번하고 이제 4번 부동산 활동의 속성. 이 속성이 부동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말. 속성. 1열 과정. 1열 과정에서 제가 속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던가요? 안 했던가요? 안 했어요. 안 했다. 맞아요. 안 했다고 표시해졌습니까? 안 했다고 표시해졌어요? 아니요. 그런데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책은 어느 부분에 있냐면 이 부동산 속성이 31쪽 가봐요. 31쪽. 31쪽 가면 부동산 활동의 속성 이렇게 나왔죠. 자, 칠판 봐요. 우리 지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하고 있어요.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이라고 했잖아요. 그 활동 중에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속성이. 그럼 속성은 속에 있는 성질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자세히 몰라요. 여러분이 저를 자세히 모른다고요. 어떤 사람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여행도 가보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화가 났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엄청나게 즐거운 모습을 이렇게 보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속성을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이게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정확히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는 거야. 배가 약간 나왔다. 뭐 이런 것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제 속 뜻을 모른다고요. 제 속에 가지고 있는 성질,
제 속에 가지고 있는 성질을 여러분은 잘 모른다고. 그게 속성이에요, 속성. 근데 제가 속에 가지고 있는 성질은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저희는 사기성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겉모습은 몰라요. 근데 속에 있는 게 사기성이 농후하다. 그게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속에서 제 속의 성질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속성이란 뜻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성질이야. 그럼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 활동이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이렇게 속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0가지 정도가 나올 건데요.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시면 안 되고, 아, 저런 게 있구나 하시라고. 이렇게. 자, 우리 책은 9개를 지셨는데 총 10가지 정도 있다고요. 10가지 정도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써볼 건데, 첫 번째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요. 자,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속성을 가져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을 위해서 이론과 실무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사적 주체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 사익을 추구해요. 근데 공적 주체가 부동산 활동을 하면 사회성, 공공성, 공익을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사익성이라는 특징이 나와요. 자, 세 번째, 부동산 활동할 때 사기치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 해야 돼요. 윤리성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전문가들이 하는 활동이고 또 비전문가들이 하는 활동인데, 이 전문성도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 이렇게 나눈다고. 책 보면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네 가지 나왔고, 이 네 가지는 시험에 나온도 쟁점이 안 돼요. 봐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단독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다음은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내지 않는다고요. 그냥 지문해 줄 건데, 이 네 가지는 나오긴 하지만 크게 쟁점이 안 돼요. 물론 22회 때 이게 답이라고 했어요. 이 윤리성은 부동산 업자끼리도 윤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업자가 돼서 옆에 있는 중개업소 사무실에 가서 물건을 빼온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의뢰인하고도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가 의뢰인이 물건을 의뢰했는데, 팔아주세요 의뢰했는데 저분이 좀 어수룩하다, 시장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시가가 한 15억 정도 됐는데 이거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12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장님, 제가 사장님 손에 12억을 줄 테니까 내가 13억을 받든 14억을 받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래서 13억에 팔아요. 그래서 자기가 1억을 챙겨요. 그래서 12억 주는 거죠. 그럼 자기는 1억을 챙겼지만 여기 의뢰인에게 엄청난 손을 이렇게 쳤잖아요. 15억짜리를 10억에 팔아줬으니까 이것도 사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란 소리야. 이런 것들이 윤리성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중개업자끼리도 윤리가 있어야 되고, 중개업자와 의뢰인 사이도 윤리가 있어야 되고, 중개업자와 종업원 사이도 윤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요즘 중개사들은 정말 젠틀하다, 이렇게 윤리가 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윤리성입니다. 근데 22회 때는 이렇게 출제했죠.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개업자끼리는 윤리성이 있어야 되지만 중개업자와 의뢰인 사이에서는 윤리성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뭡니까? X입니까? X. 그러니까 크게 쟁점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있으면 다시 배울 건데, 부동산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동산에 가서 봐야 돼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임장활동. 임장활동. 이제 얘는 잘 나오죠. 부동산 활동의 속성 중에서 임장활동이라는 속성이 가져요. 그럼 왜 잘 나오냐면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임장활동이라는 속성을 갖는가, 이걸 물어봐요. 왜 임장활동이라는 속성을 가져요? 부동성.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반드시 현장에 임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은 임장활동을 필연적으로 만드는데, 부동산 활동은 임장활동을 필연적으로 만드는데 이는 부증성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정보활동. 가서 정보를 구해라는 소리예요. 자, 제가 부산에 있는 어떤 토지를 사가요. 부산에 있는 토지를 사고 여러분이 의뢰했어요. 부산에 있는 토지를 하나 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부산 중개사에 연락했겠죠. 그래서 매물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왔지. 가서 봐야 되잖아요. 부산에 가서. 그게 임장활동이죠. 가서 그 토지 가격이 적정한가, 그 지역의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활동은 정보활동이 되는 거야. 자, 이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이건 6번이죠. 자, 7번. 부동산은 공간덩어리입니다. 공간덩어리. 그러면 부동산이 공간덩어리인데 부동산을 대표하는 게 토지죠. 좀 있으면 배울 건데, 자, 이게 토지입니다. 이걸 수평공간이라고. 수평공간, 지표면. 그럼 이 공중공간도 토지고 지하공간도 토지입니다. 그럼 토지는 공간덩어리죠. 그러면 이 공간에다 하는 모든 활동이 부동산 활동이라고 해요. 그럼 부동산 활동은
수평 공간에 대한 활동이 아니라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수평 공간 모두의 활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무슨 활동이 돼요? 공간 활동이 되는 거예요. 공간 활동. 공간 활동이 된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면서 무슨 활동이다? 대인 활동이다. 대물 활동이면서 대인 활동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개 더 남았네요. 자, 여덟 번째도 중요하네. 아홉 번째. 부동산이 갖는 영속성 때문에 모든 부동산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생각해라. 장기적 고려, 장기적 배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책은 여기까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열 번째는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3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죠.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3대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나온다. 복합 개념. 우리 책은 아마 복합 개념이란 말이 없을 겁니다. 복합 개념. 이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기 빨갛게 쓴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빨갛게 쓴 거. 애우시면 안 돼요. 애우시면 안 되고 당연하잖아요.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면서 대인 활동이 너무나 당연하죠. 부동산이 갖는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 정보 활동 너무나 당연하죠. 부동산은 공간 덩어리니까 공간 활동이다. 부동산은 3대 측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복합 개념이지만 이것은 중요성이 없고 부동산이 갖는 영속성 때문에 장기적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 그럼 부동산 활동의 연구 대상, 부동산의 연구 대상까지 끝났네. 자, 다섯 번째 주제로 갑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부동산학의 뭐요?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그거하고 이제 여기 있는 거.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해당되는 거. 자, 다섯 번째는 연구 분야. 연구 분야는 우리가 공부할 분야 두 개로. 이론하고 실무.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가 있는데 실무 분야는 다시 나누어져요. 이거는 중요성이 약간 떨어져요. 5번은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그럼 실무 분야는 결정 분야라는 게 있어요. 결정 분야. 그 다음에 결정 지원 분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정 분야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정 분야만. 결정 분야는 우리가 배우는 내용, 우리가 부동산학을 배우잖아요. 부동산학을 배우는 내용 중에서 뭔마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분야를 결정 분야라고 해요. 결정 앞에 의사가 생략돼 있어요. 의사 결정 분야. 할까 말까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결정 분야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 투자할까 말까 결정해야 돼요. 은행에서 돈 빌릴까 말까 결정해야 돼요. 금융. 그다음에 어떤 토지를 개발할까 말까 결정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의사 결정 분야입니다. 네, 의사 생략하고 결정 분야라 그죠? 이 세 가지가 결정 분야인데 여기에 정책을 추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책은 정책까지 포함시켜 놨는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투자, 금융, 개발이 결정 분야입니다. 근데 정책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결정 지원 분야는 중개, 평가, 상담, 마케팅 다 결정 지원 분야인데 그건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뭔만? 결정 분야만. 결정 분야는 투, 금, 개 거기에 정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되셨죠? 예. 자, 여섯 번째요. 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 이런 소리예요. 여기에 네 가지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능률성의 원칙. 이 말은 부동산 활동할 때는 능률적으로 해주세요 이 소리야.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게끔 하세요. 이게 능률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은 여러분이 중개활동을 합니다. 그럼 중개활동은 부동산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활동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 일반 원칙은 중개활동을 하든 감정평가 활동을 하든 어떤 부동산 활동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일반 원칙이야. 그럼 중개활동을 할 때 능률적으로 하세요. 능률성의 원칙. 중개활동을 할 때 안전하게 하세요. 안전성의 원칙. 그러면 중개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권리자 것을 팔았어요. 자, 제가 아주 젠틀하게 옷 입고 중개업소를 들어다니면서 사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중개사님들에게 한심을 사요. 그래서 밥도 잘 사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마치 10층짜리 건물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10층짜리 건물의 소유자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죠. 근데 저는
이게 소유자처럼 이제 중개업자를 한심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중개업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 물건 어떤 물건 사야 되는데 그때 살짝 빌려주고 그 한심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이 제 것처럼 이제 속이는 거야. 무권리자가. 그래서 이걸 중개업자한테 이거 좀 팔아주세요 그런 거야. 아주 싸게. 시가 10억인데 하나 급해서 8억에 팔아주세요. 중개업자가 이거 팔았습니다. 그 무권리자가 팔았어요. 무슨 사고 났습니까? 중개사고 났죠.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십시오. 이게 안전성의 원칙이에요. 의미하셨죠? 안전성의 원칙. 그러니까 안전성의 원칙이 뜻을 내진 않아요. 그다음에는 경제적으로 하세요. 경제성. 공정하게 하세요. 공정성.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되고 하나만 이것만 하시면 돼요. 능률성의 원칙이 능률적으로 하십시오 그 말인데, 그러면 능률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거래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시험에 등장했던 거예요. 자, 소유 활동을 할 때 능률적으로 하려면 소유 활동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유효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래 활동이 능률적으로 되려면 거래 질서가 확립돼야 돼요. 거래 질서의 확립. 이렇게 26회 때, 자, 저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동산학 여기 책에 이게 26회 때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26회 때 이게 답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소유 활동을 능률적으로, 아니 소유 활동에서는 최유용이 해야 되는데, 부동산 소유 활동은 최유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정성의 원칙과 관련됐다. OX, X 뭡니까? 능률성. 이렇게. 이게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자, 여기까지는 강의 노트 있죠? 자, 강의 노트 없는 걸 하나 해볼 겁니다. 강의 노트 없는 게, 자, 우리 책 24쪽을 가봐요. 24쪽을 가면 그러면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나올 겁니다. 24쪽 접근 방법 나왔습니까? 예. 자, 그 부분 해볼까요? 이거는 강의 노트 없습니다. 24쪽 하단부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다른 말로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이죠. 더 쉽게는 부동산학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학의 공부 방법 해볼 겁니다. 자, 공부 방법, 접근 방법. 접근 방법에 몇 가지 나왔는데 우리는 네 가지만 알고 할게요. 자, 첫 번째요. 분산식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분산식 접근법이 있고, 두 번째는 중점식 있습니까? 중점식이 있고, 세 번째가 종합식이 있어요. 자, 네 번째가 의사 결정론적 접근법 있어요. 의사 결정론적 접근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만 이제 공부할 건데, 이거 이론적으로 막 설명해봐야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만 잡고 가는 거야. 여기서 시험에 나오면 제가 하는 말, 저기다 이렇게 노란 글씨 쓸 건데 그게 나온다고요. 그럼 분산식 접근법은 개별적, 부분적이란 말 포인트예요. 개별적, 부분적이란 말이 책에도 좀 진하게 써놨죠? 개별적, 부분적이란 말이 포인트입니다. 개별적, 부분적. 24쪽에 핵심이라고 써진데 그 부분 해도 되고 25쪽에 내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설명할까요? 분산식 접근법이 뭐냐면, 부동산학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기가 부동산학이 있어요. 여기가 부동산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동산학이 있고 여기가 경제학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학 입장에서는 경제학이 주변과학입니다. 주변과학. 그러니까 부동산학보다는 경제학이 훨씬 더 큰 학문이에요. 그런데 부동산학 입장에서는 경제학이 주변과학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일본, 미국이 전부 다 주변국가잖아요. 무슨 말 되셨죠? 그러니까 부동산학 입장에서는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법학 이런 것들이 주변과학이라고요. 그럼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는데, 근데 부동산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때 그 필요한 부분만 부동산학을 공부하겠다. 이게 분산식 접근 방법이에요. 접근 방법은 부동산학의 공부 방법인데, 분산식 접근 방법은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법학을 공부하는데,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학 지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그때 필요한 부분만 개별적, 부분적으로 부동산학에 공부하겠다, 접근하겠다. 그걸 분산식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번은 중점식 접근 방법은 중점적으로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이런 말이야. 그 부분만. 그래서 부동산학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건데, 이 중에서 특정 측면만, 자, 노란 걸로 쓴다겠는데, 특정 측면만 중점적으로 공부하겠다. 이게 중점식입니다. 자, 종합식은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 세 가지를 복합 개념으로
복합 개념으로 공부하겠다, 접근하겠다. 이게 종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산식이 나오면 개별적, 부분적이라는 말만 아시면 되고, 중점식하고 종합식이 나오면 공통점은요. 자, 법경기가 공통점이죠. 근데 법경기에서 특정 측면이 나오면 중점식입니다. 특정 측면. 그다음에 법경기가 나오면서 복합 개념으로 그러면 종합식입니다. 복합하고 똑같은 말이 뭡니까? 종합이야, 종합. 그래서 법경기 나왔습니다. 뒤에 특정 측면 중점식. 법경기 나왔습니다. 그럼 복합 개념 종합식. 이렇게 의미 됐지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하나 더 추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에게 접근할 때 종합식으로 접근했어요. 김영진 교수가 부동산학을 우리나라에 접근시킬 때 종합식으로 접근시켰다고요. 그래서 이 종합식으로 접근해서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정착시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종합식. 종합식. 법경기 복합 개념으로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학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되셨죠? 종합식.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적 접근법. 자,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면 의사결정 분야가 투자, 금융, 개발이죠. 맞잖아요? 그럼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법은 합리적 인간이라면 의사결정할 때 자기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요. 이러한 측면에서 부동산에게 접근하자. 이게 의사결정론적 접근법. 그럼 의사결정론적 접근법이 나오면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부동산에게 접근하자. 이게 의사결정론적 접근법. 의미 되셨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게 체계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25페이지의 기출지문. 25페이지의 기출지문은 1료 과정에 저하고 하지 않은 겁니다. 자, 보자고요.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종합식.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특정 측면 나오면 그거 뭐고? 중점식. 특정 측면 그러면 중점식. 복합 개념 종합식.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네. 자, 그 다음에 넘겨봐요. 26쪽으로 갑니다. 26쪽 가면 그러면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자, 보게요. 부동산에게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며 자기이윤 극대화. 이윤 극대화 나왔죠? 그럼 이윤 극대화가 나오면 뭡니까? 의사결정론적 접근법. 이해됐습니까? 예. 네.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부수적으로. 이제 강의 노트는 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에게 추구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이념. 일반적 이념 그래요. 부동산에게 추구하는 일반적 이념.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 부동산학은 효율성을 추구해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자. 두 번째, 골고루 잘 살아보자.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자, 세 번째요. 부동산학은 법의 테두리 이내를 줄여야 된다. 합법성을 추구해요. 이게 부동산학의 일반적 이념입니다. 자, 책 몇 페이지? 26쪽. 26쪽 보면 일반적 이념 나왔죠? 네, 이념 방향. 이 세 가지가 부동산에게 추구하는 일반적 이념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강의 노트 1쪽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활동의 부분이 있다고요. 부동산 활동의 부분. 부동산 활동의 부분. 부문 이렇게요. 또는 이제 구분 그래요. 구분. 부동산 활동 구분해보자는 소리예요. 그 부동산 활동을 구분해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공적 주체가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공적 주체는 정부죠. 그래서 정부 부분이 나온다고. 정부 부분. 정부 부분 또는 부문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나누면 정부가 하는 분산 활동이 있고 민간이 하는 분산 활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부동산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전문 협회 부분 이렇게 나눈다고요. 전문 협회 부문 이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그러면 전문 협회 부분이 뭡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그럼 정부 부분이 추구하는 것과 민간 부분이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요. 그럼 민간 부분이 추구하는 이념은 이 일반적 이념 세 가지 중에서 뭘 추구하냐면 효율성을 추구해요. 효율성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몇 개의 부분이 있습니까? 세 개. 정부 부분, 민간 부분, 전면 협회 부분이 있죠. 그런데 부동산 활동을
민간 부분만 본다면, 민간 부분의 한정에 본다면, 그러면 일반적 이념 중에서 뭘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를 3번이나 출제했습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26쪽 여기 하단부에 효율성의 원리에서 동그라미 2번 찾으셨나요? 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개인, 기업, 조합. 이거는 사적 주체죠. 사적 주체면 민간이네.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는 형평성보다는 뭘 추구한다? 효율성. 자, 그걸로 끝이에요. 자, 27쪽에 19회 때 나왔던 문제 풀고 여기 부동산학의 체계 마무리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5, 6월달 과정에서는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자, 그럼 27쪽에 문제 풀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봐요. 27쪽이 19회 때 기출문제 나왔죠?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부동산학의 정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소리야. 우리가 배운 7가지 내용에서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자, 보자고요. 1번.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 법적, 금융적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O입니까? X입니까? O예요. O. 애우지 말고 이게 부동산학의 개념 정의란 말이에요. 자, 2번.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맞지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1번 지문은 이거 물어보잖아요. 정의. 2번 지문은 성격 물어보고 있잖아요. 성격. 자, 3번 지문.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제적, 학문적, 제도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넘어가요. 옳은 말이지만. 자, 4번.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OX? X. 그러면 4번은 뭘 물어보는 거야?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물어보잖아요. 2번 지분하고 4번 지분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5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접근 방법은 나왔습니다. 접근 방법은 분산식 나오면 개별적 부분적이고, 그 다음에 중점식이 나오면 특정 측면이고, 종합식이 나오면 복합 개념이고, 의사결정적 농적 접근법이 나오면 뭡니까? 이윤 극대화고. 자, 5번 지분은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자,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꼭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되셨죠? 자, 책에 끝내고 10분 쉬었다가 부동산의 개념으로 갑니다.